안녕하세요. 별꽃 낭독입니다. 한국의 신비로운 이야기와 심리추리, 초자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별빛 아래 숨겨진 비밀을 함께 풀어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거리, 인사동. 그 좁은 골목길 한편에는 수십 년째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작은 공방이 있습니다. 장인 박노인은 오늘도 낡은 도구를 손에 들고 은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그가 만지는 것이 어디 은뿐이겠습니까? 때로는 은에 깃든 오래된 시간과 슬픈 사연까지도 함께 만지는 법입니다. 인사동의 시간은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다. 최신 유행을 좇는 상점들 사이로 수십 년 혹은 100년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고미술상과 붓가게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리. 박영감의 작은 공방도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섬처럼 떠있는 곳이었다. 일심, 공방이라는 낡은 현판 아래 반쯤 열린 나무 문틈으로는 언제나 탕근을 두드리는 맑고 규칙적인 망치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인사동 골목의 익숙한 배경음악과도 같았다. 그날 오후는 유난히 한적했다.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여름비가 아침부터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돌바닥은 거울처럼 행인들의 모습을 비췄고 처마 끝에 매달린 빗방울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낙하하며 작은 연못을 만들었다. 이런 날이면 손님의 발길은 뜸했다. 박영감은 작은 화로에 숯불을 피워놓고 세공을 하다만 은비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은은 불을 만나면 부드러워지고 망치를 만나면 단단해지며 장인의 손길을 거쳐 비로소 영롱한 빛을 낸다. 그는 지난 50년 세월 동안 수만 번의 망치질로 은에 생명을 불어넣어왔다. 이제 그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어떤 젊은 세공사보다도 섬세하게 은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다. 공방 안은 숯불의 온기와 옅은 유황 냄새, 그리고 오래된 나무 냄새가 뒤섞여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닫혀있던 공방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조심스럽게 열렸다. 빗소리와 망치 소리에 익숙해져 있던 박영감의 귀에 그 소리는 유난히 낯설게 들렸다. 문 앞에는 한 노파가 서 있었다. 머리에는 하얀 수건을 질끈 동여맸고 허리는 기역자로 굽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짙은 갈색 한복은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에 깊게 팬 주름들은 그녀가 겪어온 고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서 오시오. 박영감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무뚝뚝하지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노파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와 낡은 나무 의자에 힘겹게 몸을 앉혔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지도 박영감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바닥의 한 점을 응시할 뿐이었다. 박영감은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내와야겠다고 생각하며 몸을 돌리려 했다. 이것 좀 봐주시오. 가늘고 쉰 목소리. 마치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였다. 박영감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노파는 주름진 손으로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다. 그것은 손때가 반질반질하게 묻은 손바닥 2개를 합친 만한 크기의 작은 오동나무 상자였다. 상자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모서리가 닳아 둥그러졌고 자물쇠는 녹슬어 재구시를 못한 지 오래되어 보였다. 그녀는 그 상자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양 두 손으로 받쳐들고 박영감 앞에 작업대로 조심스럽게 밀어놓았다. 박영감의 눈길이 상자에 머물렀다. 그는 한눈에 그것이 보통 물건이 아님을 알아보았다. 요즘 공장에서 찍어내는 어설픈 물건이 아니라 적어도 100년은 좋게 넘었을 법한 진짜 백이 옛 물건이었다. 그의 안에서 잠자고 있던 장인의 호기심이 꿈틀거렸다. 그는 상자에 손을 뻗었다. 하지만 손끝이 상자에 닿으려는 순간 노파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이 물건의 원래 아름다움을 되찾아 주시오. 그 한마디였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얼마를 원하는지 언제까지 해달라는 말도 없었다. 그저 원래의 아름다움을 되찾아 달라는 알쏭달쏭한 부탁뿐이었다. 박영감이 무언가 더 물어보기 위해 입을 열었을 때 노파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그녀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말 없이 왔던 길을 되돌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딸랑거리는 풍경소리만이 그녀가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다. 박영감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황급히 문 밖으로 나가보았지만 빗줄기가 쏟아지는 텅 빈 골목에는 노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오지 않았던 것처럼, 혹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것처럼. 기묘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박영감은 다시 작업대로 돌아왔다. 그의 앞에는 노파가 남기고 간 낡은 상자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상자를 가만히 들어보았다. 생각보다 묵직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상자에서는 차갑고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숯불 때문에 훈훈해야 할 공방 안에서 유독 그 상자 주변만 기온이 낮은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는 순간 박영감은 자기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상자 안에는 검붉은 색 벨벳 천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은 목걸이 한 점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은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 마치 시커먼 독이라도 품은 듯 불길한 검은 빛을 띠고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관리받지 못해 산화된 타딜이라. 하지만 박영감은 장인이었다. 그는 한눈에 그 목걸이가 지닌 가치를 알아보았다. 검은 변색 너머로 보이는 섬세하고 정교한 세공 솜씨는 요즘 기술로는 흉내낼 수 없는 조선시대 최고의 장인이 만들었음이 분명했다. 나비와 꽃을 형상화한 듯한 디자인은 우아하면서도 화려했고 작은 은 구슬 하나하나까지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원래의 아름다움을 되찾아 달라는 노파의 말이 이해가 되었다. 이 목걸이는 분명 처음 만들어졌을 때 달빛을 머금은 듯 영롱하고 순수한 은빛을 자랑했을 것이다. 그는 목걸이를 집어들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 끝이 목걸이에 닿는 순간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차가웠다. 그냥 금속이 차가운 수준이 아니었다. 마치 한겨울 깊은 우물 속에 잠겨있던 얼음덩이를 만지는 듯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섬뜩한 냉기가 그의 손끝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저도 모르게 흡하고 숨을 들이마시며 손을 뗐다. 단순한 냉기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지독한 원망 같은 것이. 박영감은 50년 넘게 은을 만져왔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그는 물건에도 영혼이 깃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특히 사람의 손을 많이 타고 애틋한 사연을 품은 물건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하지만 이 목걸이에 깃든 것은 평범한 사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물건이었다. 어쩌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의뢰를 받아들였다. 장인의 자존심이 그리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대한 호기심이 그에게서 도망칠 기회를 빼앗아 버렸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냉기가 다시 한번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낡은 상자와의 첫 만남은 그렇게 앞으로 닥쳐올 기이한 일들의 서막을 조용히 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영감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공방의 문을 열었다. 밤새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검은 은 목걸이 때문이었다. 50평생 수많은 은을 만져왔지만 어젯밤처럼 기묘하고 불길한 느낌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두려움과 동시에 잠들어 있던 장인의 투지가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렇게 훌륭한 솜씨로 만들어진 물건이 검게 죽어있는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반드시 저 목걸이의 원래 아름다움을 되찾아 주리라 다짐했다. 그는 작업대 위에 흰 천을 깔고 그 위에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복원 작업에 필요한 도구들을 하나씩 정돈하기 시작했다. 크고 작은 망치들, 섬세한 조각 칼, 광을 내기 위한 부드러운 융과 약품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장 먼저 목걸이의 뒤틀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작은 망치를 손에 들었다. 탕! 그가 첫 망치질을 하는 순간이었다. 맑고 경쾌해야 할 소리가 어쩐지 둔탁하고 무겁게 울렸다. 그리고 바로 그와 동시에
공방 가장 구석 어두운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듯한 희미하지만 분명한 울음소리였다. 박영감은 깜짝 놀라 망치질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낡은 재료 상자들이 쌓여 있을 뿐 아무도 없었다. 잘못 들었나? 그는 빗소리나 바람소리였을 거라고 애써 생각하며 다시 작업에 집중하려 했다. 그는 다시 한번 망치를 들어 목걸이를 내리쳤다. 탕.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들렸다. 서럽고 애절한 여인의 흐느낌. 그것은 결코 환청이 아니었다. 박영감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공방 구석으로 다가갔다. 상자들을 하나하나 치워보았지만 그 뒤에는 차가운 벽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 한여름이라 공방 안은 후텁지근해야 정상인데 유독 이 구석만은 마치 겨울처럼 스산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팔을 문질렀다. 소름이 오소소 돋아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는 이를 멈출 수 없었다. 오히려 오기가 생겼다. 그는 자리로 돌아와 이번에는 울음소리를 애써 무시하며 더 빠르고 힘차게 망치질을 시작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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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규칙적인 망치 소리가 공방을 채웠다. 그러자 흐느끼는 소리는 점차 잦아들었다. 역시 헛것이었나 보다 안도하는 순간이었다. 와장창. 작업대 옆 선반 위에 가지런히 정돈해 두었던 은세공 도구들이 한꺼번에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마치 누군가 선반을 거칠게 밀어버린 것처럼. 박영감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의자에서 거의 튀어오를 뻔했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도구들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이 목걸이를 되살리려는 자신의 작업을 필사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날 오후, 박영감은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멍하니 앉아 검은 목걸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제 보니 그 목걸이의 섬세한 나비 문양이 마치 고통에 일그러진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어제 찾아왔던 의문의 노파를 떠올렸다. 그녀는 이 목걸이에 이런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그래서 자신에게 벌레의 아름다움을 찾아달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긴 것일까? 그는 목걸이를 닫고 다듬는 작업을 시작했다. 특수 약품을 묻힌 부드러운 천으로 검게 변색된 부분을 조심스럽게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시커먼 녹이 닦여나가면서 아주 조금씩 본래의 은빛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작업을 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들이 피어올랐다. 갑자기 이유 없이 눈물이 날 것처럼 슬퍼졌다가 이내 누군가를 향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다. 마치 목걸이에 깃든 감정이 자신에게로 고스란히 전이되는 듯했다. 박영감은 눈을 감고 목걸이가 품고 있는 사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느낄 수 있었다. 이 목걸이 안에는 젊고 아름다웠던 한 여인의 깊은 슬픔과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처절한 배신감, 그리고 그로 인해 세상을 등져야만 했던 사무치는 원한이 뒤엉켜 응어리져 있다는 것을. 목걸이는 더 이상 차가운 금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맺힌 영혼의 감정이 담긴 그릇이었다. 그는 이 목걸이를 복원하는 것이 단순히 낡은 물건을 되살리는 일이 아니라 한 영혼의 상처를 보듬는 일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다. 기이한 현상은 계속되었지만 박영감은 묵묵히 작업을 이어갔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보이지 않는 존재를 가엽게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목걸이를 향해 나지막이 말을 건넸다. 조금만 참으시오. 곧 예전처럼 고운 모습으로 돌려드릴 테니. 당신의 그 아픈 마음도 이 늙은이가 함께 닦아드리겠소? 가장 기이한 현상은 밤에 일어났다. 박영감은 늦게까지 작업을 마치고 공방 한쪽의 작은 방에서 잠을 청하곤 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였다. 그는 무언가 이상한 빛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떠보니 작업실 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도둑인가 싶어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작업실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다. 작업대 위에 놓여있던 목걸이, 아직 복원이 채 끝나지 않아 군데군데 검은 얼룩이 남아있던 바로 그 목걸이가 스스로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마치 반딧불이처럼 청아하고 서글픈 빛이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목걸이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아주 가늘게 파르르 떨고 있었다는 점이다. 마치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듯 혹은 어딘가로 가고 싶어 안달이 난 듯 그 모습은 마치 잃어버린 주인을 찾아 헤매는 영혼의 몸부림처럼 보였다. 박영감은 그 신비로우면서도 섬뜩한 광경 앞에서 한동안 넋을 잃고 서 있었다. 이 목걸이는 단순한 원한을 넘어 무언가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하는 한, 이 기이한 일들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박영감의 밤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기 시작했다. 꿈은 언제나 낯설지만 익숙한 풍경에서 시작되었다. 기와지붕이 끝없이 펼쳐진 오래된 도시, 아마도 조선시대의 한양이었을 것이다. 그의 시선은 마치 하늘을 나는 새처럼 그 도시의 가장 화려한 기방의 어느 한 방으로 향했다. 방 안은 젊은 기생들의 웃음소리와 검은고 소리로 가득했지만 그의 꿈은 언제나 창가에 홀로 앉아있는 한 여인의 모습에 멈춰섰다. 꿈속의 그 여인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옥처럼 흰 피부에 초승달 같은 눈썹, 그리고 앵두같이 붉은 입술. 짙은 남색 비단 치마와 연분홍 저고리는 그녀의 고운 자태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당대 최고의 기생인 듯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기생들에게서 볼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고고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달을 보며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박영감은 그저 방관자처럼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꿈속에서 그는 형체도 목소리도 없는 존재였다. 잠시 후 방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들어왔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 값비싼 비단 도포를 입은 것으로 보아 양반가의 자제임이 틀림없었다. 여인은 그를 보자마자 얼굴에 환한 웃음꽃을 피웠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행복해 보이는 미소였다. 서방님, 일이 늦으셨습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맑고 고왔다. 남자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옆에 앉아 다정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바로 박영감의 공방에 놓여있는 그 목걸이였다. 아직 검게 변색되기 전 영롱하고 순수한 은빛을 뽐내는 목걸이, 나비와 꽃장식은 달빛을 받아 살아있는 듯 반짝였다. 연희야, 이것은 너를 향한 나의 변치 않을 마음의 정표다. 이 목걸이처럼 우리의 인연도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연희라 불린 여인은 감격에 젖은 눈으로 목걸이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남자가 직접 목걸이를 자신의 목에 걸어주자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다. 차가운 은의 감촉이 그녀의 목에 닿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행복감이 넘쳐 흘렀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사랑을 속삭였다. 남자는 그녀의 신분을 면천시켜주고 작은 집을 하나 얻어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연희는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녀에게 그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험난한 기생의 삶에서 자신을 구원해줄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하지만 꿈의 장면은 갑작스럽게 바뀌었다. 며칠 뒤, 연희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나갔다. 하지만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불안해진 연희는 수소문 끝에 남자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대문과 하인들의 경멸 어린 시선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그 남자가 바로 오늘 아버지가 정해준 명문가 규수와 혼례를 올린다는 것이었다. 연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사랑은 거짓이었고 약속은 바람처럼 흩어졌다. 그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눈물만 흘렸다. 기방의 행수어멈은 돈벌이를 못하는 그녀를 구박하고 윽박질렀다. 동료 기생들은 그녀를 비웃으며 동정했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그녀를 배신했다.
그녀의 신분, 그녀의 사랑, 그녀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꿈의 마지막 장면은 언제나 똑같았다. 텅 빈 방 안, 연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이미 다 마른 지 오래였다. 그녀의 손에는 남자가 주었다는 목걸이가 들려 있었다. 한때는 사랑의 징표였고 영원한 행복의 약속이었던 그 목걸이가 이제는 그녀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조롱의 상징처럼 보였다. 목걸이의 은빛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처참한 신세를 비추는 거울처럼 차갑고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목걸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목걸이는 부서지지 않았다. 그녀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웃음소리는 점차 울음소리로 변해갔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 구석에서 튼튼한 명주끈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눈물 젖은 손으로 자신이 받드는 목걸이를 그 끈에 조심스럽게 매달았다. 서방님 아니, 나으리. 당신이 주신 이 정표, 저 세상까지 고이 가져가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렸어도 나는 당신을 잊지 못합니다. 나의 이 원한, 이 슬픈 당신 또한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대들보에 걸었다. 그리고는 의자 위에 올라서서 자신의 목을 그 끈에 걸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본 것은 자신의 목에 걸려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는 은 목걸이의 모습이었다. 의자가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꿈은 언제나 끝이 났다. 박영감은 언제나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꿈에서 깨어났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꿈속 연희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려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이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목걸이에 깃든 기이한 현상들의 이유를. 그것은 사랑에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한 여인의 풀리지 않은 한이었다. 그녀의 영혼은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상징이자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었던 이 목걸이를 떠나지 못하고 수백 년의 세월 동안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목걸이를 닦을 때 느껴졌던 슬픔과 분노, 밤마다 홀로 빛을 내며 떨고 있던 모습. 그것은 모두 연희의 감정이었고 그녀의 몸부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슬픈 사연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은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장인, 박영감을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한 것이다. 박영감은 더 이상 목걸이를 단순한 복원 대상으로 볼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연희라는 한 여인의 기구한 운명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한을 풀어주어야만 했다. 그것이 이 목걸이를 자신에게 가져다준 늙은 노파의 진정한 의뢰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작업대 앞에 앉았다. 이제 그의 망치질은 단순히 은을 펴는 행위가 아니라 한 맺힌 영혼을 위로하는 진혼곡이 되어야만 했다. 그의 손끝에서 연희의 운명이 다시 한번 결정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연희의 비극적인 꿈에서 깨어난 그날 새벽, 박영감은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천근만근의 무게에 짓눌린 듯 무거웠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작업실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도 작업대 위의 은 목걸이는 희미한 빛을 내뿜으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었다. 이제 그 빛은 더 이상 기이하거나 섬뜩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길 잃은 영혼의 서러운 눈물처럼 애처롭고 가엽게 느껴졌다. 그가 촛불을 켜고 목걸이 앞에 앉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의 눈앞에 희미하게 일렁이는 아지랑이처럼 반투명한 여인의 형상이 나타난 것이다. 꿈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기생, 연희였다. 그녀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육체를 잃고 이 세상에 붙들린 영혼, 바로 원혼이었다. 그녀의 모습은 슬플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그 형체는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의 발은 땅에 닿아 있지 않았다. 박영감은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가까스로 입을 틀어막았다. 두려움보다는 연민의 감정이 더 컸기 때문이다. 연희의 영혼은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녀의 애절한 목소리가 박영감의 머릿속에 직접 울려 퍼졌다. 텔레파시처럼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는 소리였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군요.
이 기나긴 세월 동안 아무도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복수심이나 증오가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깊은 슬픔과 자신의 존재를 알아봐준 이에 대한 희미한 감사함만이 묻어 있었다. 박영감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그대를 배신한 남자의 후손에게 복수라도 해달라는 것이오? 연희의 형상이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복수는 또 다른 한을 낳을 뿐 이제 와서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저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작업대 위의 목걸이로 향했다. 그 목걸이는 그녀의 가장 큰 행복이자 가장 큰 고통의 상징이었다. 저 목걸이는 나으리가 저에게 사랑을 맹세하며 주신 것입니다. 저는 저것을 처음 받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 목걸이는 저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지요. 저의 한과 슬픔이 깃들어 저렇게 검고 차갑게 변해버렸습니다. 저의 마지막 소원은 단 하나, 저 목걸이가 배신당하기 전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의 더러워진 사랑이 아니라 가장 빛났던 순간의 사랑의 징표로 남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복수가 아닌 치유. 파괴가 아닌 복원. 그녀는 자신의 상처 입은 사랑이 가장 아름다웠던 형태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애원이 끝나자 반투명했던 형체는 아침 안개처럼 스르르 사라져 버렸다. 작업실에는 다시 박영감과 차가우는 목걸이만이 남았다. 박영감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이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그의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 첫 번째 길은 가장 쉽고 확실한 길이었다. 이 저주받은 목걸이를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 녹여버리는 것이다. 은의 형체가 사라지면 그 안에 깃든 연희의 원혼도 함께 정화되어 사라질 터였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기이한 일도 위험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악귀를 퇴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어쩌면 이 목걸이를 가져온 늙은 노파가 원했던 것도 이 끔찍한 저주를 완전히 소멸시켜 달라는 뜻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이성은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 길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바로 연희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길, 저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치유하여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길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목걸이를 완벽하게 복원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만에 하나 복원 과정에서 무언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혹은 연희의 한이 너무 깊어 치유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녀의 원한을 더욱 자극하여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또한 저주가 풀리지 않은 목걸이를 세상에 남겨두는 것은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될 수도 있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갈등했다. 자신은 그저 평범한 세공장인일 뿐이다. 영혼을 구제하고 한을 풀어주는 것은 무당이나 스님들이 할 일이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한낱 원혼의 소원을 들어줄 필요가 있을까? 그냥 용광로에 던져넣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편이 자신에게도 세상에게도 이로운 일이 아닐까?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첫 번째 길로 기울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꿈속에서 보았던 연희의 슬픈 눈동자와 가장 빛났던 순간의 사랑의 징표로 남고 싶습니다라고 애원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작업대 위에 놓인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은 지난 50년간 무엇을 위해 망치질을 해왔던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그저 아름다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였을까?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손으로 만든 물건이 누군가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기를 바랐다. 그의 망치질에는 언제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지금 자신의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저주받은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장인으로서의 철학과 인생 전체를 시험하는 거대한 질문이라는 것을. 그는 그저 은의 형태를 다루는 기술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처 입은 사연과 영혼까지 보듬는 진정한 장인의 길을 갈 것인가.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박영감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두 번째 길을 가기로 했다. 위험하고 불확실하지만 자신의 양심과 철학에 부끄럽지 않은 길을 선택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연희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설령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는 장인으로서의 모든 기술과 혼을 담아 한 맺힌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먼저 공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목욕재개를 했다. 그리고는 작업대 앞에 앉아 복원 작업을 시작하기 전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나는 그저 비천한 기술자일 뿐이지만 당신의 아픈 사연에 나의 마음이 움직였소. 부디 나의 이 미약한 정성이 당신의 깊은 하늘 녹이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라오. 이제 그의 망치질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는 간절한 기도의 행위가 되었다. 박영감은 자신의 50년 세공 인생 전부를 걸고 가장 어렵고 가장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일신 공방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박영감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업에 임했다. 그는 더 이상 목걸이를 단순한 복원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상처 입고 길 잃은 한 영혼, 연희 그 자체였다. 그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항상 깨끗한 물을 한 그릇 떠다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목마른 영혼을 위로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리고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오직 목걸이와 자신만의 대화를 나누듯 작업에 몰두했다. 그의 망치 소리부터가 달라졌다. 이전의 망치 소리가 정확하고 기계적인 소리였다면 이제 그의 망치 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다. 탕, 탕, 탕 하고 울리는 소리는 때로는 슬픈 영혼을 달래는 진혼곡처럼 들렸고 때로는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은을 두드리고 펴면서 연희가 겪었을 배신감과 절망감을 함께 느끼고 그 감정을 자신의 망치질을 통해 어루만져 주려 애썼다. 특수 약품으로 검은 변색을 닦아낼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소독하듯 조심스럽고 경건한 손길로 목걸이를 닦아나갔다. 그는 1000조각의 약품을 묻혀 목걸이의 표면을 문지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팠지 많이 아팠지 이제 다 괜찮아질 게야. 그 아픈 기억들, 이 늙은이가 다 닦아내주겠네. 그의 진심이 통한 것일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목걸이가 본래의 영롱한 은빛을 되찾아갈수록 공방을 무겁게 짓누르던 수산한 냉기가 서서히 사라져갔다. 마치 굳게 닫혔던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듯 공방 안은 점차 따스하고 부드러운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작업 중에 불쑥불쑥 들려오던 여인의 흐느낌도 더는 들리지 않았다. 이유 없이 선반 위에 물건이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도 멎었다. 마치 성난 아이가 따뜻한 위로에 마음을 풀고 얌전해진 것 같았다. 박영감은 연희의 영혼이 자신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서서히 마음을 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더욱더 작업에 몰두했다. 마지막으로 광을 내는 작업은 그야말로 정성의 극치였다. 그는 가장 부드러운 융 조각으로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피부를 쓰다듬듯 목걸이의 구석구석을 수천 번 닦고 또 닦았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는 지금 단순히 은을 닦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을까? 마침내 모든 복원 작업이 끝났다. 박영감의 앞에 놓이는 목걸이는 더 이상 검고 차가운 저주의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눈이 부실 정도로 영롱하고 순수한 은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섬세한 나비와 꽃장식은 마치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생생했고 목걸이 전체에서는 달빛을 머금은 듯한 온화하고 기품 있는 빛이 흘러나왔다. 박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완성된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깜짝 놀랐다. 처음 만졌을 때 뼛속까지 시리게 하던 그 지독한 냉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의 손바닥에는 마치 사람의 체온처럼 은은하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차갑게 식어버렸던 연희의 마음에 다시 따뜻한 피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지독했던 저주는 풀리고
사무쳤던 하는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의 기억으로 곱게 승화된 것이었다. 그 순간 박영감은 자신의 등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다시 한번 연희의 반투명한 영혼이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전처럼 슬프고 위태로운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감사함과 함께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박영감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예를 표했다. 그리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한 마리 흰 나비처럼 창밖의 환한 빛 속으로 날아오르듯 사라져갔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이승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떠나간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공방 안에는 완전한 평화와 고요함만이 남았다. 박영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침 장마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완성된 목걸이를 손에 들고 한참 동안 그 아름다운 빛을 감상했다. 그 후 목걸이를 맡겼던 늙은 노파는 2번 다시 공방에 나타나지 않았다. 어쩌면 그 노파는 연희의 후손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연희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기 위해 잠시 다른 모습을 빌렸던 그녀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박영감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는 그 목걸이를 팔지 않고 공방 가장 잘 보이는 곳, 햇빛이 가장 잘 드는 창가에 고이 걸어두었다. 이제 인사동의 낡은 물건들이 그에게는 다르게 보였다. 그저 오래된 골동품이 아니라 저마다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때로는 위로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영혼이 깃들어 있는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망치 소리는 오늘도 인사동 골목에 잔잔하게 울려 퍼진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한 울림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한낮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상처 입은 사연들을 위로하는 장인의 따뜻한 마음의 소리였다. 그 후 그 목걸이를 의뢰했던 노파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그 목걸이를 팔지 않고 공방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이제 인사동의 낡은 물건들이 그에게는 다르게 보입니다. 모든 물건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그리고 때로는 위로받고 싶어하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별꽃 낭독과 함께한 시간 즐거우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은 비밀을 풀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별빛 아래서 다시 만나요.